네, 1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어려운 요즘 경제에 더욱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 전문가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킹슈맨 처음이신데 어떠신가요? 예, 저 가끔 이제 TV에서 이제 뵀는데요. 세 분들 이렇게 수트 입고 나오신 모습이 너무 멋스러워서 네. 수트가 잘 안 어울리는 저는 왜 섭외하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여기 와서 봤더니 세 분은 멋지게 이렇게 자켓을 잠그신데 전 잠겨지지도 않아서 그게 참 쑥스럽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요. 네. 교수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미지가 너무 친근하셔서 네. 저희가 일단 너무 반갑고요. 되게 친근하세요. 저 고등학교 때 다니던 독서실 총무형 같은 느낌이세요. 약간.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요긴한 경제 얘기 많이 들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10시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박정호 교수께서는 어떤 내용 예상하시나요? 예, 사실 경제적인 이런 큰 불황이 경험되고 나면 반드시 전개되는 만고불변의 법칙 아닌 법칙이 있습니다. 네. 바로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극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2021년을 맞이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021년에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도래할 대표적인 사건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네. 그 근로자와 고용주의 갈등, 그다음에 돈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불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런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화두를 아마 열어주실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들어갈 것이 부동산,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 화두는 경제겠죠. 자, 오늘 킹슈맨 방송 후 TBS에서는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 가장 핫한 인물 및 이슈를 알아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오세훈 출마 선언, 박영선도 결심, 그리고 이재용 운명의 날, 관건은 뇌물 액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도 제가 한 장의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 함께 화면 보실까요? 네, 지난 15일이었죠. 서울시청 앞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또다시 방호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선별검사소에서 자원봉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다양한 이력이 확실히 정치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안 대표가 또 의사 안철수로 돌아왔습니다. 자, 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의료 봉사 활동의 의미도 있지만 직접 현장을 점검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서울시 방역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이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안 대표는 올해 초 이 창신동의 주택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전날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울 시민들의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코로나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표심을 좌우할 두 가지 키워드 역시나 부동산과 코로나겠죠. 의사 안철수의 모습이 코로나 민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창석 의원.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이 클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보면 면봉 가지고 이제 간단한 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저걸 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건 아니고요. 저 과정에서 의료진의 어려움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려운 의료진들한테 어떤 것을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리고 찾아오는 국민들은 어떠한 마음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우리가 언론으로 많이 접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이야기는 또 현장에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직접 간다라는 것은 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높게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 부분에 있어서 갔다 왔다로 끝나지 않고 비록 서울시장 출마지만은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정 권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화 시킨다든지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트를 한다라면은 충분히 전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정호 교수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경제나 민생 이슈에 관련된 메시지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의사 안철수라기보다는 저희들에게는 테크 기업 CEO 안철수가 더 적합하죠. 네.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네. 본인이 이런 ICT 기술을 활용해서 비대면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겠다. 그래서 방역에 기여하겠다라는 공약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가진 장점이 있지만 지금 우리 그 서울시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 부동산 문제죠.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문성이나 구체적인 발언을 아직 하진 않으셔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어떤 공약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3번이나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하시는 분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좀 더 아프고 덜 아프고가 있습니다. 이 안 대표는 얼마나 안 아프게 찌르셨을지 만약에 아프게 찌르셨으면 그분은 뽑기 힘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어제 서울시장 선거판에 뛰어든 인물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죠. 자, 그동안 고소했던 조건부 출마 스스로 접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오전 시장은 앞서 지난 7일이었죠. 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전날인 17일까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 또는 합당을 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라는 이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안 대표 측에서 이 약속된 회동을 취소하는 등 특별한 반응이 없음에 따라 입당 합당이 무산됐다고 보고 이 출마를 결정했다는 것이 이 오전 시장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일단 과거 서울시장직에서 중도 하차한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2번이나 서울시장을 선출직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당연히 언급을 해야 될 텐데요.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 사태로 서울 시민과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고뇌가 컸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네. 이런 출사표 밑에 어떤 댓글이 남겼습니다. 10년 전 저희 밥그릇으로 사퇴하셨죠? 이번에 투표로 보답해 드릴게요. 라는 그 당시 학생. 지금의 성인의 댓글이 네.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박정호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예, 오세훈 시장은 지자체장 중에서 처음으로 디자인을 바탕으로 지자체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을 예전에 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국가의 반열에 있는 국가로서 세계적인 도시 하나를 가지고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프랑스 전체 국민이 6,500만 명 정도 되는데 연간 프랑스 파리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8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여러 소상공인 분들은 그런 관광객을 바탕으로 크게 뭔가 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디자인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가지고 오셨었는데 중도 하차하는 바람에 그걸 완료를 못 하셨거든요. 혹시 이번에 그런 정책을 계속 연이어서 수행할지 저는 그걸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미래를 그려볼 청사진,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죠. 자, 그런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두고 곧바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여권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후보죠. 우상호 의원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12월 초까지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하다가 돌아왔고 오세훈 전 시장도 안 나오겠다고 하다가 출마를 선언했다. 이것은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출마를 결심한 사람이 있다면 속히 출마 의사를 밝혀달라라는 이야기도 남겼는데요. 이는 박영선 장관을 두고 한 발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이 속히 의사를 밝혀달라고 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 마침내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뜻을 전했다고 하던데 한번 전해주세요. 네, 지금 공식적으로 출마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고요. 서울 지역구 의원들 2명 내지 3명 정도를 만나면서 이 소규모 만남을 이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로 결심이 섰다. 10년 전 도전 때보다 더 절실하고 절박해졌다라는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2인 내지 3인 정도의 모임을 소규모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찍이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의원 당내 지지도가 높고 준비도 탄탄히 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박영선 장관은 당내 기반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 이걸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일단 당내 기반이라고 할 경우 일단 선수 그리고 원내대표까지 영입했었던 우상호 의원이 조금 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것은 박영선 장관은 장관으로서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실상 이제 재정경제부라든지 산자부의 산하에 있는 부처다. 라고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에서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는데 네. 박영선 장관이 가면서 그 예산 획득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그 부처의 산하 공무원들이 나가지 말아라 달라 이런 이야기가 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당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극단적으로 보려면 시민 여론조사는 박영선 장관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당내는 우상호 의원이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친문 박주민 의원은 불출마하는 쪽으로 전망이 기울고 있죠. 자, 이 경우 그 지지표의 향배 주목되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끝내 출마를 결심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실상 친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박영선 장관을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행정부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친문이란 틀로 묶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직전에 당내 예비 경선 선거에서 안희정 도지사 캠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3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있다가 봉합되어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열심히 응원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성공 주역이 됐긴 했지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함께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출마하지 않으면 박주민 의원에게 갈 표가 사실상 우상호 의원에게 많이 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우상호 의원이 훨씬 더 힘을 더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편 현재 야권 서울시장 후보 빅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각자 3인 3색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선별진료소 와서 무료 봉사를 했죠. 근데 그 전에 간 곳이 있습니다. 종로구의 창신동인데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재개발, 막연히 뉴타운 건설이 아니라 원래 있던 도시를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살 수 있는 서울 시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총 예산이 868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과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효용을 느꼈는지 또는 또 다른 서울 시민들은 이곳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또 궁금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거 현장을 방문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죠. 민생 공약을 챙기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태원에서 그 출마 선언을 하고 독하게 더 섬세하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 주거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남겼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북서울 꿈의 숲에서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사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디자인 서울이라든지 우리가 서울색이라고 하죠. 이 주황색에 가까운 회치 서울 이 색깔도 사실 모두 통일하면서 서울에 굉장히 디자인을 품격 있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 공약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강북 재개발이었습니다. 강북과 강남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라도 분명히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연이어서 그때 다 하지 못했던 걸 공약으로 다시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다들 경제 이슈에 집중하는 분위기인데요. 경제통일신 박정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서울시 경제와 관련된 각자 보완 할정 하나씩 정해 주신다면요. 예, 아직까지 이제 경선도 안 한 상황이라서 공약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슬로건만 많죠.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줄이겠다,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 도시를 재생하겠다 이런 슬로건들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저도 이제 서울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저희가 뽑을 때는 공약의 구체성이 좀 담겨져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하는 게 제 권고 사항입니다. 대표적으로 간단합니다. 육하 원칙으로 예를 들어서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언제 도대체 어디에다가 누굴 위해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빌공짜의 공약이거든요. 따라서 이 세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또 출마 선언을 구체적으로 하신 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공약을 들고 나오는지를 우리 킹슈변에서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게요. 같이 다뤄보죠. 공약의 육하 원칙을 따져야 한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 나경원 전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찾아가 화제가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 본인의 집을 방문한 나 전 의원에 대해서 이 진 전 교수가 본인의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것인데요. 진 전 교수는 새해가 되면 SNS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그 새해는 이제 음력설 기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나경원 전 의원이 근처에 찾았다가 본인의 집에 방문을 했다. 커피 한잔 하면서 그동안 고생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경원 의원이 전에 공격받을 때 자신이 편들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웠다고 인사차 방문한 것이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진 전 교수의 게시물을 나경원 전 의원도 본인의 SNS에 공유하면서 본인도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63년생 동갑내기이면서 이 서울대 동문이기도 합니다.
네, 과거에 어떻게 편을 들어줬길래 이런 SNS를 올린 걸까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나경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관련된 제기에 대해서 진전 교수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내로남불의 극치, 조국 추미애 김용민에게 할 이야기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그 다음 달인 2020년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나경원처럼 살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더 심하게 살았다라는 내용을 올린 바 있습니다. 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권 대권 구도 역시 최근 급격히 요동치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독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일관된 기조와 추진력이 확실히 어필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약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또는 그분 개인에 대한 비리는 사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더 이상 언급하기 좀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네. 실제로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지율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가 얘기했었던 기본 소득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본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기도민만큼은 그래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 지자체 평가에서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결같이 더 떨어질 것도 없고 더 높아질 것도 없이 한결같이 이 10% 후반대에서 20%의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박정희 교수 역시 육하원 측에 따라서 내용이 있는 정책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매스컴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행정을 알고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대학 교수로 오기 전에 직전 직장이 국책연구원에서 정책 만드는 일을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정책을 알고 말씀하시는지 아닌지에 대한 톤은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 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행정을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한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시류에 따라서 자신의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자신의 철학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가점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정책이라는 건 그래요. 어떤 정책이 모든 게 다 만병통치약인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걸 선택하면 이게 단점이고 반대를 선택하면 다른 게 또 단점이 되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초기부터 계속 언급했던 것이 국민들에게도 지금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도 같이 상승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반면 이낙연 대표는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면론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낙연 대표의 임기, 그러니까 공식적인 임기는 아니나 대선 후보로서 출마하기 위한 임기는 사실상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당대표로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업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그 국면에서 대표가 잘 보이지 않았고요. 네. 검찰 개혁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는가라는 부분은 아직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6대 범죄를 결국은 검찰이 맡기면서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법률상. 그러면서 연말부터 마음이 다급해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래서인지 1월 1일부터 이제 사면론을 얘기했었고 여기에 역풍을 한 번 맞았고 또 한 번은 이것이 소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역풍을 맞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익공유제를 얘기하면서 자발성에 기인하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애매모호성 그런 것 때문에 지지율 하락이 사실상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자, 이재명 지사가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2차 재난 기본소득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경기도 관계자는 17일 오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18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됨에 따라 이 비슷한 시간에 기자회견을 갖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다라고 이 취소 사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 당 지도부와 이 지사 간 물밑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는 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지난 15일이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아서 공식 입장을 정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서 비롯된 예측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오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이 있죠. 자, 준비한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용 등이
오늘 선고의 관건은 집행유예냐 실형이냐겠죠.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능동적 뇌물이냐 수동적 뇌물인지에 따라 뇌물 액수도 바뀌고 형량도 달라집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1심부터 지금 파기환송까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1심 결과였습니다. 능동적 뇌물 89억 원에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2심에서는 이제 이 뇌물을 살짝 분리합니다. 수동적 뇌물 50억 원과 능동적 뇌물 36억 원, 그리고 징역도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수동적 뇌물, 그러니까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업인으로서 책임을 느꼈다. 그 방금 나왔었던 이 탄핵 결정문에 내었었던 부분입니다. 3심에서는 능동적 뇌물 86억 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줬다라고 하면서 형량을 사실상 더 올려라는 이 파기환송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선고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사실상 이 파기환송심 결과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서 설명했었던 이재명 도지사에 관련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 확정도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던 네. 것이고, 지금 3심도 역시나 이제 형량을 올리는, 그러니까 능동적 뇌물을 더 많이 인정을 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그 파기환송만 본다 경우에는 이제 징역이 당연히 나오고, 네. 그리고 능동적인 뇌물로서 다 인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준영 부장판사가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삼성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준법감시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밝혀봤을 때는 사실상 결과가 네. 수동적 뇌물을 더 인정하고 또는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결과로 가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건 이 뇌물, 이 액수가 50억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수동적 뇌물을 2심처럼 50억 원으로 묶어둘 경우에 징역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네. 징역이 달라지고 50억이 넘었을 경우에 5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형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면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난 2019년 8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결론 내렸던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결정적인 이유, 바로 뇌물의 액수였습니다. 삼성이 최서원, 그러니까 개명전 이름은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마리까지 뇌물로 받던 것이죠. 당시 모습 화면으로 보고 와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네, 앞서 2019년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심 회장의 뇌물 70억 원을 수동적 뇌물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정우 의원. 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준법감시위의 결정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죄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의거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형량이 더 높아지게 되는 법적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능동적이냐 아니면 수동적이냐라는 걸 판단했었을 때 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중소기업 CEO인데 어떤 지자체 장악에 나머지 세 분은 다 무엇인가를 갖다 줬는데 저 혼자만 안 주고 있기는 참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능동적과 수동적이라는 것을 준법 감시에서 판단했던 내용과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내용들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좀 형량이 자꾸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계에서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하고 나섰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이어 어제는 중소기업 중앙회도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이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지난 15일 법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한겨울에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서울시장 선거, 여야 후보들의 열이 넘치는 행보부터 오늘 오후 운명의 시간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킹슈맨의 브로맨스 담당 저 MC자원과 오창석 요원의 찰떡 같은 케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헬스장 노래방 재개. 그렇다면 그룹 운동은? 네, 오늘부터 이 카페 내에서 취식이 가능합니다. 이 헬스장과 노래방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일상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카페 헬스장 어디부터 좀 가보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을 하느라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이 비면 네. 참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카페도 문을 닫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는데 저는 아마 빈 시간이 생기면 네. 카페에 먼저 가서 앉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창석 요원이 이제 헬스장이 문 닫기 전까지만 해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서 네. 식스팩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귀여운 원팩이 자리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네네. 다시 또 식스팩으로 가셔야죠. 네. 예. 우리 교수님은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 예. 저도 한 달 안에 자켓을 잠그기 위해서 헬스장부터 갈 생각입니다. 네. 운동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헬스장이 문을 열지 못해서 좀 답답해 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 카페에서도 취식이 가능하지만 이 식당과 마찬가지로 새벽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오창석 의원이 전해 주시죠. 네, 일단 권고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2인 이상이 커피와 음료 그리고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이제 현재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필수적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를 무단으로 어길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 띄우는 것은 여전히 지키셔야 할 것 같고요. 어려울 경우에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또는 칸막이를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여전히 카페에 오래 머무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티키타카 퀴즈 나갑니다. 자, 다음 중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운동이 있습니다. 자, 어떤 운동일까요? 보기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스크린 골프장, 2번 수영장, 3번 스키장, 4번 줌바. 자, 이 경제는 물론 이 방역도 꽉 잡고 계실 것 같은 우리 박정호 교수님 한번 정답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운동량이 제일 많아서 입으로 그냥 허헉대면서 숨을 쉬어야 될 곳은 아직까지 좀 뒤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저는 4번 줌바 꼽겠습니다. 아, 4번 줌바.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줌바입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우리 똑똑한 오창석 요원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스크린 골프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 레인별로 한 명씩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거리 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줌바 같은 경우,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적은 공간, 그러니까 밀집된 공간 안에서 다량의 비말이 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운영이 금지된다라고 지금 방역당국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격렬한 운동이 동반이 되는 이 GX류의 이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체육시설은 이 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GX 어떤 뜻이죠, 오창석 의원? 잘 모릅니다. 솔직하시네요. 예. 그룹 엑서사이즈, 단체 운동을 뜻합니다. 자, 이 헬스장, 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할 때 달라지는 점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일단 시설 허가 신고 면적의 8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2.4평 정도가 되는데요. 이 8제곱미터당 한 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출입할 수 인원수를 이 공고문 형식으로 출입문에 게재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면적이 99.17제곱미터, 약 30평형일 경우에 12명 정도 수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 평형대로 이제 기준을 나눠놨고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거리는 최소 1m가 되도록 유지해야 하며 역시나 마스크 필수로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수영장 등 수영 종목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은 예외이므로 샤워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노래 연습장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활동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역시나 이제 단위 면적당 인원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은 카페와 식당과 동일하게 허가 신고 면적의 8제곱미터당 1인 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노래 연습장 같은 경우는 방당 4명까지 허용이 가능한다라고 합니다. 이와 반면에 코인 노래방은 시설이 협소해서 이 단위 면적당 1명 준수가
한 명 준수가 원칙이고요. 어려울 경우에 룸별 한 명만 이용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노래 연습장도 카페 식당과 같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정교 활동 시에는 이용자가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할 경우에 이 참여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이용을 합니다. 역시나 이 종교 시설에서도 마스크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네, 이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조금씩 일상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예방에 항상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주식으로 돈 벌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입니다. 자, 오늘 박정호 교수를 모시고 주식 초보들도 알 수 있게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 코스피가 3,000시대가 넘었는데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예, 3천이 됐다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1,500선이 깨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1,500이 깨지고 나서 지금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3천이 됐다는 거니까 정말 전반적인 주식의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됐으니 당연히 주변에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아하, 네.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주식 어린이, 주린이라고 하죠. 주가가 계속 오를 거 맞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식시장 과열돼 있다고 봐야 하나요? 이걸 제가 재밌는 비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객장 문화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네네. 이제 다 온라인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만 옛날에 객장 가서 직접 사야겠거든요. 근데 그 당시 객장 문화가 있었을 때 객장에 스님이 나타나거나 임산부가 나타났을 경우 이게 과열의 신호로 본다라는 게 이제 금융권의 전반적인 어떤 농담 아닌 농담입니다. 재밌네요. 그런데 요즘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객장은 없어졌지만 온라인상에 등장하는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던 분들이 그냥 묻지마 투자를 시작한 거거든요. 네. 이런 지표는 정말 우려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바로 떨어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을 투자하려면 주식 예탁금이라는 걸 이제 그 통장에 개설해야 되는데 그 예탁금이 개인 투자자들이 개설해 놓은 돈이 12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0조요? 예, 네. 이게 어떤 이걸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120조 중에서 이미 60조는 어떤 회사 종목을 사는데 다 쓰셨어요. 네. 그런데 60조는 아직 안 쓰고 남겨둔 거죠. 대기 중이라는 거죠? 대기 중이죠. 대기 중인 총알이 아직 절반이나 있으니 상승 여력도 당분간 있어 보이고요. 네. 변곡점은 4월 달에 회사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일어나는데 네. 그 실적 발표를 보고 생각보다 회사들이 많이 어려웠었구나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아마 변곡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기서 잠깐 이 주식 초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친절한 경제 클래스. 오늘 배워볼 주식 용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 저점, 호가, 저가, 그리고 시외. 자, 좀 더 재밌게 설명해 주시는 분께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의원, 이제 경제 대통령을 꿈꾼다는 소식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네. 미래 대통령이었잖아요. 이제 예, 경제 예. 대통령 꿈꾼다고 하는데 고점과 저점 좀 네. 재밌게 설명해 주시죠. 고점과 저점 재밌게 설명될지 모르겠습니다. 킹슈맨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고점 같은 경우 킹슈맨 내라니까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고점은 신기주 국장이고요. 네. 저점은 저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았네요. 네.
네, 등급선을 보면은 가장 높은 점이 이제 고점, 떨어진 점이 저점이라고 하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신기주에서 오창서로 가면 폭락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패라고 표현을 하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정호 교수님, 호가와 저가는 또 무슨 뜻입니까? 예, 호가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주식을 사고자 할 때 내가 어떤 가격에 사겠습니다라고 미리 걸어두는 그런 네.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네. 저가라고 하면 오늘 하루 동안 그 주식에 이제 급등락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저가로 이제 낮은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의 그 가치를 저가라고 부릅니다. 네, 전 가장 궁금한 게 시외가 있었습니다. 시외는 뭔가요? 시외 버스 터미널 할 때 그 시외입니까? 그럼 시내랑 읍내도 있어야 되는데 시외만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가 우리가 장이 열려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대인데요. 그런데 회사의 어떤 상황이라는 건 그 장중에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중 거래되는 시간 말고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개설해 준 게 바로 시간 외 매매라고 부르고요. 이걸 시외라고 부릅니다. 이 시외는 장이 열리기 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장이 다 끝나고 나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 장외 거래를, 시외 거래를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시외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그 금액에 어떻게 매매를 할지 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서 리스크가 좀 더 높아지는 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 때문에 장중에는 내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시외 거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땐 조금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더 재밌게 잘해주시는 분께 선물 드린다고 했었죠. 네. 킹슈맨의 메인 MC, 1일 MC권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예. 네, 이제 신기주 국장 이 모양새가 마냥 그 가슴을 아프게 하네요. 예. 측은지심에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선물은 취소하고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제가 장모님한테 장기 투자하려고 했더니 이쯤에서 공매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초보자를 위한 주식 용어까지 살펴봤는데요. 한편으론 B2로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우려의 표명을 했습니다. 지난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물과 금융시장에서 어떤 부정적 충격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새해 들어서 동학개미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14조 원이 넘는 폭풍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B2, 빚내서 투자하는 이 열풍에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2주 만에 2조가량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14일 기준 신용대출의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1조 9,254억 원이 증가했고요.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지난달 말보다 1조 6,60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주식이 계속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도 될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사실 지금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는 것도 나름대로의 학습과 공부가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처럼 이제 장이 대세 상승장인 경우에는 조금만 해도 돈을 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주식 투자 되게 쉽구나, 이렇게 하면 돈 버는구나 하면서 나쁜 습관이 몸에 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들어가서 나쁜 습관이 몸에 배면요, 그 뒤에 상당 기간 그 습관 때문에 오랫동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뜨거운 이슈, 공매도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3월에 해제하겠다고 했는데요.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 공매도 대체 뭡니까? 공매도가 간단히 뭐냐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킹슈맨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앞으로 각광받을 것 같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럼 여기 계신 세 분은 이 회사 어떻게 투자하실 거예요? 네, 잘 된다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그냥 주식 매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킹슈맨 주식회사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공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공매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돈을 버는 구조인데요. 제가 간단히 이걸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있는 우리 세 명이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이 킹슈맨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국장님이신데 저는 그 주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오창석 의원께 그 주식을 팔고 싶은데 네. 팔 때 방법이 어떻게 되냐? 국장님께 빌려서 이걸 파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국장님께 그 주식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돌려드릴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식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떨어지면 저는 장에서 그 주가를 싸게 사서 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을 제가 먹는 구조입니다. 네.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네. 네. 오창석 요원의 예를 들어서 한번 오창석 요원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오창석 요원이 만약에 이런 거죠. 오창석 요원이 선거에 다시 나갑니다. 후보로. 후보로 나가는데 다들 당선될 거라고 주변에서 응원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낙선에 500원. 그게 거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500원을 벌겠죠. 네. 예. 공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죠 지금. 네.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중요한 건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냐 여부인데 어떤가요? 지금은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이걸 3월 달 넘어서는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기업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를 그렇게 바라지 않는 모양새가 많습니다. 좀 설명드리면 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하는 방식이 되게 수월하고요. 개인은 공매도를 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네. 또 수수료도 비싸고 또 세금도 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가 3천 올라갈 때까지 누가 여기까지 올려놨나요? 다 개인들이잖아요. 기껏 올려놨는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오히려 주식을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애가 나오는 것일 텐데 그럼 좋은 기능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알토란 같은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회사 주식을 사면요. 그러다가 그 회사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질 요인이 생기면 실제 우리가 그 주식을 잘 못 팝니다.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조만간 다시 오르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회사의 실상은 주가가 반토막이 나야지만 정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하고 보유만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그 회사의 그 실상과 주가가 괴리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걸 조종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네. 그런데 공매도 제도가 있으면 주식이 떨어질 수 있는 경로, 떨어지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실상과 그 회사의 주가가 괴리감이 줄어든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매도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갖고 있나 이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사실 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아무 보완책이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네. 사실 공매도 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더 보기가 어려운 구조, 네. 이걸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이렇다 할 대안이 제시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단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투자한 종목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네. 현황판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거는 한국거래소 KRX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내가 투자한 주식에 공매도가 얼마나 걸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주식으로 돈 벌까? 야, 너도 할 수 있어란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 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네, 동학 개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주식시장의 고장난 신호등부터 고쳐야 한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